자, 제가 앞 시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끝냈었는데,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급을 하면 국세청에 전송을 해줘야지 국세청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374페이지에 네모박사를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전송하는 날짜는 우리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된다라는 걸 좀 우리 기억을 하고 있을게요. 나중에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무에는 워낙 너무 전송을 안 해서 우리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에서 옵션에서 다음 날 1시에 자동으로 날리도록 우리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좀 하도 많이 전송을 안 해서 이걸 안 하게 되면 벌금 성격인 가산세를 부과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시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전송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할 거니까 기준일이 발급하면 다음 날까지 하루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수증이라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우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 영수증이라고 하고, 우리가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빙이 없는 거를 영수증이라는 표현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느 쪽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 자와 같이 나중에 추후에 발급할 수 아예 없는 사업자도 있고, 처음부터 말할 필요가 없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세금계산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377페이지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라고 있는 곳으로 갈게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저하를 인도하는 시점에 같이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행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뭐 용역의 경우에는 우리 영무를 제공을 완료할 때 이 말은 곧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발급 시기 특례에 후발급 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는 표현을 쓸 건데, 자,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는 건 여기에 월 합계는 1역월의 합계예요. 1역월이라는 표현은 그 달 것만 합친다는 거예요. 6월 달이면 6월 달 것만, 7월 달이면 7월 달 것만 합치는 걸 1역월이라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급 기간이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 뭔가 재화를 계속적으로 매일 공급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매번 거래가 있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게 당연히 공급 시기니까 인도할 때만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면 사업자가 너무 부당하게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특례로 자, 우리 공급 기간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한 걸 우리는 작성 일자를 그 월의 말일자로 해서 한 번 해서 발급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발행한 걸로 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급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 일자를 7월 31일자로 해서 8월 10일까지 발급을 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거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작성 일자를 말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는 게 월합계 세금계약서인데, 자, 우리가 실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세금계약서를 발행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왜 세금계약서 발행 안 했니? 라고 하면 제가 월합계 세금계약서 발행하기로 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세금계약서를 제대로 발행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 성격을 부과할 건데, 그 기준이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때까지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준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초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 가시면 전화 많이 해요. 거래처에. 그럼 10일까지 세금계약서 발행할 거니까 이번 달 동안 가져갔던 거 정리해서 우리 세금계약서 발행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할 거예요. 발급 기한이니까 10일 이전에 하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문제 발생하거나 수정할 것 대비해서 며칠 전에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월합계 세금계약서, 후발급 세금계약서인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기간으로 1개월이 아니고 1, 6월 그달 것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합쳐버리게 되면 과세 기간을 넘나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그 달 것만 합치는 걸 역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 것만 합치는 걸 역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기준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선발행 세금계약서가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전화했어요. 모르는 제가 전화해가지고 거기 지금 물건을 살 수 있을까 품위서를 올리려고 하는데 세금계약서 좀 발행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냥 세금계약서 발행해 해주면 되나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한테, 너네 회사한테는 물건 안 팔아라는 이야기예요. 선발행 세금계약서는 가능해요. 원래 원칙은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았을 때 발행한다 되어 있지만, 그 대가를 7일 이내 수령한다면 혹은 계약에 의해서 받는다면 선발행 세금계약서 발행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두시고, 회사마다 서로 방식이 틀린데 품위서를 세금 계산서를 올려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물건 사지 않아서 품위서가 결제가 나야지 물건을 살 건데, 사기 전에 해야 되는 서식도 작성 못하게 발행 안 해주겠다는 거는 너네한테 물건 안 팔아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때문에 물건을 못 파는 일이 생겨요, 회사에서. 그러면 안 돼요. 발행을 했는데 도화지 신고해야 되는데 얘가 연락이 없죠. 그러면 걔한테 연락해서 살 거냐 안 살 거냐, 안 살 거면 취소하겠다, 계약 해제로 수령세금계약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선발행 세금계약서는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기간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가능하다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세금계약서 합계표라고 적혀 있는데, 사업자의 제출 의무에 가로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전송부는 제외라고 적혀 있죠. 자, 그 이유가 전자세금계약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해줘요. 그게 파급력이 엄청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왜냐하면 국세청에 전자발급 명세를 보내게 되면 세금계약서 사본하고 그 거래 내용이 국세청 서버에 다 들어가요. 근데 굳이 세금계약서 합계표를 써서 보내줘서 과세관 그 공무원들이 직접 입력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세금계약서 사본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약서 5년간 보존의 의무도 면제해줘요. 근데 이게 왜 파급력이 컸냐면, 자, 일반적으로 제 거래처가 있어요. 거래처는 개인 사업자고 뭐 예를 들어 연매출이 1억밖에 안 되는 자원곳이에요. 그러면 종이세금계약서 발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샀어요. 그랬더니 얘가 종이세금계약서 발행해줘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걔 때문에 세금계약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돼요. 귀찮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세금계약서 찢을 테니까 전자로 발행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규모 큰 쪽이 갑이다 보니까 먼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전자세금계약서 제도가 빠르게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세관에 있는 세관장도 우리한테 부가가치세를 받겠죠. 그럼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우리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협력의 의무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제가 물건을 파는데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제가 받아야 되겠죠. 그럼 받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봤더니 면세 사업자야. 가운데 번호가 면세 사업자의 번호가 틀려요. 그럼 상대방이 이 부가가치세를 나한테 줬다라는 걸 면세 사업자는 공제 못 받으니까 신고 안 하면 제가 그 부가가치세를 그냥 가져가 버려도 모르겠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받는 매출 거래는 할 수 없지만 과세품은 샀을 거잖아. 면세 사업장 안에도 쇼파도 필요할 거고 컴퓨터 필요할 거고 책상도 필요할 거니까 그러면 그때 세금계산서 받은 거를 우리가 세무서에 제출해 줘야 되는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협력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도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그 협력의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83페이지로 가서 매입세액 공제를 갈게요. 자,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자,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자기 사업 중에 과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리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아직 안 썼다 하더라도 그 쓰려고 사왔다면 사온 그 시점에 공제 빼주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불공제 매입세액을 우리 부가가치세법 법전에 적어놓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제가 간주공급할 때 이야기 한번 언급했었죠. 이런 거는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거하고 관련 없거나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고 법이 정한 규정이 있다는 게 이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우리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해줘요. 공제를. 그리고 너무 사업자 등록하기 전 걸 안 해주니까 과하다 그래서 기간을 점점점 완화시키면서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한 달에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까지 죄송해요. 확정신고 과세기간의 다음 종료일에 다음 달 20일까지 우리가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해 줄 거예요. 가산세는 있지만 그런 규정들이 조금 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84페이지에 세금계산서 미수치 필요적 기재사항 불분명 매입세액 적혀 있죠. 이 앞에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 누락이 되게 되거나 아니면 불분명하다라면 우리 공급받는 자가 잘 챙겨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급받는 자가致命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건데 그 제출할 때도 우리가 아예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안 하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 기재했거나 그런 경우에 착오는 나중에 인정해 줄 건데 우리가 누락을 시켜버리거나 그러면 그 매입세액도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참고로만 두는데 자, 우리 실기를 위해서 385페이지에 불공제 사유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불공제 사유에서 지금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면 우리 첫 번째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사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매출세액 창출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아무런 연관성이 없겠죠. 그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면세 사업에 관련된 것도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도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지 않는 거래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사왔다면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매입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아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 이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발생된 우리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그 땅을 샀는데 허름한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즉시 철거를 해요. 그럼 그 건물 가격은 토지라고 할 거죠. 그럼 그 건물의 철거비도 토지라고 한다는 게 자본적 지출인데 그 건물 철거업체는 과세사업자예요. 연쇄 건물 철거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 과세사업자니까 저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를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라고 처리해뒀다가 나중에 이 토지를 팔 때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못 받거든. 면세니까 토지는. 그래서 얘는 우리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은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먼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건 영업 용도의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럼 공제가 안 되는 거하고 공제가 되는 걸 우리 기준점을 보면 승용차의 경우에 1000cc 이하의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왜냐하면 1000cc까지는 우리 경차라고 해서 개별 소비세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얘 관련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1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이 더 많죠. 이때 이거에 관련된 거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승합차의 경우에는 9인승 이상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데 7인승 이하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 8인승이 없어요, 차는. 그래서 7인승 이하의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SUV라고 하면서 타고 다니는 차들 있죠? 그런 건 안 돼요. 근데 카니발이라는 차량은 9인승 이상 넘어가죠. 그런 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자, 그리고 화물차의 경우에는 얘는 영업활동에 쓰려고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업무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업무용이면. 근데 업무용이 아니라고 하면 뭐 사업하고 관련 없으니까 당연히 공제가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용 화물차는 돼요.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그냥 소형 승용차를 샀다 그러면 경차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차 샀다 했을 때 경차 샀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개별 소비세 대상이라서 공제가 안 돼요. 그럼 그 차를 구입하는 때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안 되고 그럼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 고장나서 수리를 하거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거나 그리고 그 자동차를 렌트카 회사에서 빌려 쓰는 것까지도 전부 다 안 돼요. 그래서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인터넷 그이나 아니면 그 전화 기사분들 있죠. 유선 방송이라든지 그분들이 그 경차를 타고 다니실 거예요. 그게 골목 들어가려고 그렇게 작은 차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유선 방송 TV사 하나에 그 자동차 기사분이 한 3, 40명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데 그 매입세에 대해서도 환급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대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 렌트카 빌릴 때 카니발 같은 차 빌리면 비싸요.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그걸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그 차는 렌터카 비용부터 그 차에 기름 넣는 까지 매입세액 전부 다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개인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들이 선호를 하니까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 낮추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사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은 뭐 오토바이는 1000cc, 125cc 이하는 공제되고 초과는 안 되고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이거 공제 받지 말라 그러는데 공제 받아놓고선 거래처에 줘버리면 그걸 사업상 징계라고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얘도 여기 유지하기 위해 쓰려고 했으면 공제 받지 말라고 하는데 쓰면 자가공급에 비용운용 소형승용차 유지에 걸리는 거고, 면세사업에 쓸 거면 공제 받지 말라 그랬는데 과세사업에 쓰는 것처럼 공제 받아놓고선 면세사업의 용도를 전용시켜버리면 전환시키면 팔아버렸다는 게 간주공급이었던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공급한 건 사업 관련 없으면 공제 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직원 줄 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쓸 거였으면 처음부터 공제 받지 말라 그랬는데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가 그 행동하면 자가공급에서 간주공급에서 개인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제 받지 말라는 기준이 있고 여러분들은 자 이걸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얘는 하다 보면 자동으로 좀 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실기하고 바로 연관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불공제 사유인데 우리 회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 그래도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거라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건데,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를 하면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있는 거래만 매입 매출 전표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일반 전표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우리가 저걸 써주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영수증이고, 그리고 벤사라는 곳에서 어차피 국세청에 전부 다 정보를 알려줄 거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가 그걸 또 적어서 보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무조건 그 정보를 보내줘야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우리 그 부가세법의 기초 이론 부분은 좀 봤고, 자 이제 우리 컴퓨터 제가 켜두자라고 했죠. 자, 컴퓨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프로그램 K랩 프로그램을 여셔서 교재는 450페이지를 펴시고 회사는 1114번 회사로 들어갈게요. (1114번) 들어가셨나요? 자, 그럼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하고 그리고 자, 위에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회계관리 옆에 부가가치라는 탭이 보이죠? 옆에 여기 자, 이 부가가치를 여기를 클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게 보이시죠? 예. 자, 얘도 클릭을 해보세요. 위에 부가가치 탭 체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을 하시면 지금 회사는 1114번이에요. 자, 들어가서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걸 우리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기 확정 신고 기간으로 해서 자,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날짜 해서 이 안에 커서가 들어왔죠? 날짜 쓰셨죠? 자, 이제 매일 매출 전표를 좀 볼게요. 자, 매일 매출 전표는 자, 여기 위에 상단부에 쓰는 거는 이 상단부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아래 하단부에 쓰는 거는 그냥 우리 지금까지 하던 일반 전표예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위쪽은 부가가치 세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래쪽은 재무 회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이원화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원화시키자는 거에 예를 보면 세법은 시가를 주로 이야기할 거고 우리 회계는 원가를 이야기할 거예요. 장부에 있던 거 지우는 거 할 거니까 사왔을 때 원가를 쓰고 있겠죠. 근데 세법은 내가 얼마에 샀는지 관심 없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죠. 시가로 팔았어 뭐 이런 이야기만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주고받은 돈이나 시가를 따질 거예요. 근데 우리 장부에는 정말 장부에 적혀 있던 걸 썼다 지웠다 이런 행동만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상단부만 가지고 볼 건데 먼저 자, 우리 일반 전표 때하고 똑같이 여기에 월을 자, 4월이라고 4 엔터 치면 날짜를 쓸 수 있고 뭐 4월 1일이라고 치면 4월 1일 것만 쓸 수 있는 거고
지우려면 스페이스바 엔터 치는 거. 우리 일반 전표랑 날짜 쓰는 방법은 똑같죠. 자, 그럼 제가 4월 자, 여러분들 1일이라고 하면 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초적인 게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부가세 유형의 매출 부분과 매입 부분이에요. 회계일금은 이것만 잘하면 되고 뭐 세무이급은 아래 분계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번 칸에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칸을 설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번호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칸 위치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고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우리가 숫자로 유형해서 11번이라고 치볼게요. 11번이라고 쳤죠. 자, 품목수량 단가는 채점 기준 아니니까 그냥 엔터 치고 자, 공급가액 칸에 자, 뒤에 우리 위치 먼저 볼 거니까 100만 원이라고 치면 그리고 코드에서 F2번 눌러서 그냥 처음 보이는 현대전자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엔터 치면 예, 끝났어요. 아래 분계 안 하고 위에만 썼죠. 지금 우리 분계 안 하고 위에 상단부만 쓴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클릭하셔서 여기서 F12번 키를 우리 키보드에 F12번 눌러보시면 세로 고침이에요. 그게 F12번 누르면 1번 칸에 금액이 100만원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지금 아래 분계하고 상관없이 상단부만 썼는데 지금 위에 1번 칸에 금액이 들어왔죠. 이것만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는 메인 메뉴에 보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는데 이 아래쪽에 우리 메인 메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4월부터 6월이라고 하면 방금 우리 입력한 거 들어와요. 그죠? 지금 아래 분계하고는 전혀 지금 상관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위에 상단부를 입력하면 우리가 정보를 컴퓨터 부가가치 신고랑 관련된 정보를 거의 다 대다수를 인지를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신고랑 관련된 부속 서류를 작성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다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여기에 유형을 12번으로 숫자를 바꿔서 볼게요. 12번 여기 유형이라고 적는 곳에 숫자를 12번으로 써보면 12번으로 바꿔 쓰셨나요? 숫자를.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자, 지금 1번 칸에 있는데 F12번 세로 고침 한번 누르면 얘가 5번 칸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부가가치 신고할 때에 과세 10%의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다, 신용카드다, 증빙 없는데 팔았다고 하는 거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다, 영세율인데 증빙 없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칸이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메인 매출 전표 할 때 이 과세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형을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방금 제가 세금계산서다, 현금 영수증이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증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그 증빙에 따라서 과세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우 가치는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교재 452페이지로 가면 과세 유형이라는 게 있죠. 이 과세 유형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를 좌우 같이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몇 번을 어떻게 쓸 거다. 자, 이건 굳이 입력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는 게 이게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건 여기 아래에 다 적혀 있죠. 아래 번호 적혀 있잖아. 그러면 어떨 때 이 유형을 선택하는지를 인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순서는 첫 번째 증빙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증빙 서류가 뭐냐에 따라서 과세 유형은 결정이 돼요. 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 거래인 경우에는 이때는 과세 거래와 면세 거래를 구분해야 돼요. 신용카드는 현금 영수증 거래는 왜냐면 증빙이 얘는 똑같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똑같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빙을 따로 구분을 해야 돼요. 다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이때는 불공제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바로 이 앞에 봤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그냥 일반 전표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험은 세무 2급까지는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매입 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불공제 사유인 것과 불공제 사유 아닌 걸 우리가 세무계산서 받은 경우에는 시치라 적었어. 얘들이를 구분을 해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구분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이거죠. 여기에서 증빙 서류를 가지고 구분이 되면 아래쪽 볼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매출과 매입은 구분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있는 과세거래에서 거래 징수했다는 증빙으로 우리가 증빙을 발행해 줄 거예요. 나 이거 받았어요 라고 해서. 그래서 매출의 경우에는 우리는 증빙을 발급하다 혹은 발행하다 교부하다 뭐 이런 형식의 뉘앙스가 있으면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고는 증빙이 뭐냐에 따라서 과세 유형이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우리 회사가 세금 계산서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 제가 괄호로 쓴 거는 이 글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발급하다, 발행하다, 교부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11번 매출 과세를 선택하게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를 11번이라고 선택하면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영세율이라는 글자나 전자라는 글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내국 신용장 또는 로컬 LC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3번을 선택하게 돼요. 영세율 구분인 3번 선택한다고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지금 12번이라고 하면 영세율 구분이라고 아래 있죠. 여기에서 여기 3번에
내구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제와 이걸 선택해야 한다고 제가 적은 거예요. 지금 12번이라고 쓴 경우 얘가 12번이라고 쓴 건데 얘를 선택하면 여기 영세율 구분에서 3번 내구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는 공급하는 재화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를 써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자, 다음 우리가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다 수취하다. 자, 그럼 참고로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에요.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산서를 발급했다라는 건 매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3번 매출 면세가 될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무증빙, 증빙이 없거나 아니면 간이 영수증이거나 아니면 간주 공급 혹은 간주 임대료 이런 경우에 죄송해요. 앞에 읽었잖아요. 과세 거래인데 과세 거래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거래 주고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아무런 증빙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500원짜리 껌을 샀는데 현금 500원짜리 줬더니 편의점에서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됐어요 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부가세를 받았는데 증빙 안 해준 거죠.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14건별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컴퓨터의 기본 설정 값이 14건별은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 매일 매출 전표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한 번만 써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요. 1일날 14번 건별이라고 14라고 치시고 자 우리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이다라고 볼게요. 이때 우리 위에 100만원 쓰면 옆에 10만원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100만원이라고 쓰면 얘가 분리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아래 칸에 가서 다시 14건별로 해서 여기에 100만원에 10만원이라면 110만원이라고 쓰면 100만원에 10만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나요? 지금 이걸 제가 공급가액 칸에 공급 대가 써야 된다고 적어둔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원들끼리 회식했어요. 회식비가 3만원, 30만원 나왔어. 그 금액을 공급가액세 별도로 구분해서 안 쓰죠. 그러면 그냥 전액 쓰면 알아서 분리시켜 주니까 편리한 기능이에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 했던 11번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100만원이라 쓰면 옆에 10만원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14건별이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거래는 개인 거래가 많아서 그렇게 이렇게 공급 대가를 쓰도록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또 우리 증빙이 직수출이나 아니면 선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직수출이나 선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16수출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16 수출을 선택하고 영수일 구분은 1번 직수출, 대행 수출 포함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을 선택하게 돼요. 지금 얘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여기를 16 수출이라고 했을 때 영세일 구분에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이거 선택할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 16 수출로 했을 때는 영세일 구분은 1번 이걸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교부해주다. 카드로 결제받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과세거래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과세거래라면 17번 카드 과세를 선택할 거고, 이 경우에도 카드 거래는 일반인 간의 거래가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기본 설정값이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할 거예요. 이제 이거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14건별할 때 제가 썼던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카드로 결제받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가 면세 거래라면 18번 카드 면세를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거에서 증빙 가지고 못할 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구분을 한다는 게 유형이 틀리죠. 그래서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를 확인해야 돼요. 뭐 거래 금액에 부가세 별도 포함 이렇게 적혀 있으면 혹은 구분되어 있는 증빙이면 과세 거래인 거고, 그게 아니면 과세품이냐 면세품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똑같이 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다, 지출증빙 영수증을 교부하다라고 하면 똑같이 과세거래인지를 확인해서 과세거래면 22번 현금과세라고 하고, 공급가액 칸에 공급대가를 입력을 할 거고, 반면 현금 영수증이나 지출증빙 영수증인데 면세 거래라면 23번 현면을 현금 면세를 선택할 거예요. 자, 우리 책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적혀 있는데 그 우리 시험에 나오는 타입이 아니고 쓸데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매출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보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이제 매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